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이제 6시 43분을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미국 뉴저지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유사남님, 뉴저지 들리시나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또 예쁘게 핑크 셔츠에 네이비 타이를 매칭하셨습니다. 요즘에 의상은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다행히 좀 살이 좀 빠져가지고 이제 아, 다시 그래요? 또 넥타이랑 버튼다운 셔츠가 좀 잘 맞게 돼가지고요. 네, 위에 축하드립니다. 단추를 잠글 수가 있게 됐네요. 어떻게 다이어트 하는데 혹시 노브노 디스크나 뭐 일랄릴리 쪽에 도움을 받으신 건 아니겠죠? 일단 릴라이릴리의 마운자로 이번 주부터 맞기 시작을 했는데 진짜요? 사실 네, 딱 이번 주에 처음 맞아봤는데 네. 효과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저도 약간 되게 혹할 정도로 좀 계속 맞아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그게 더 궁금한데 어마어마하다라는 그 효과가 어떤 쪽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일단 확실히 제가 무언가를 먹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집니다. 일단 맞는 순간 내가 배가 고픈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네. 소화기관의 작용을 굉장히 느리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단 음. 저는 당뇨의 이유로 뭐 맞기는 하는데 네네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제가 원래 평소에 먹던 거에 반도 자연스럽게 안 먹게 되더라고요. 오. 저기에다가 저는 부작용이 아마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서 아마 네. 일단은 당뇨용으로 계속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주변에서 그 일라릴리나 그 노브노디스크 제품을 실제로 투약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궁금했거든요. 근데 요거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이렇게 장기 기간에서 약간 착각을 해서 이게 배변 활동이 되게 활발해진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부작용으로. 10명 중에 한 분이 그렇다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유사남님은 없으신 거죠?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식욕만 딱 없다. 떨어지는 정도로 너무 딱 잘 조절이 신기하네요.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원래 먹던 약이 사실 우리가 많으니까 살이 찌는 건데 너무 적게 먹으면은 약간 뭐, 나 뭔가를 먹고 싶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안 먹고 싶지 하면서 혹시라도 이제 내적 갈등이 생길까 봐 그런 게 혹시 있으시면은 저희 주마다 또 연결을 하니까 좀 자세한 이야기를 후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운자로를 투약하고 계시는 우리 이사람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부터 한번 우리 쭉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저번 주 주요 키워드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주는 사실 노동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박종훈 팀장님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파월의 연설, FOMC 회의록, 그리고 포스트 바이든 트럼프에 대한 토론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파월이 22에서 한 연설은 굉장히 시장에서 환호를 받았습니다. 일단 뭐 회의록은 조금 제쳐놓고더라도 사실 가장 최근에 나온 파월의 데이터에는 혹은 파월의 발언들은 굉장히 지금 시장이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리스크가 훨씬 더 균형이 잘 잡혀 있고 데이터, 특히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고 지금 정도의 실업률만 유지를 해준다면 만족스럽게 내년쯤에는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 2% 인플레이션이 도달할 거라는 시기를 원래 다른 연준 위원들은 2026년을 언급하는 위원들도 많았는데 2025년 말 아니면 2026년 초쯤에는 도달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파월 연준 의장 자체는 생각보다 긍정적인 뷰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주택 시장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었는데 고금리의 영향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들이 많았던 반면에 사실 회의록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세 가지 색상으로 나눴는데요. 일단 연착륙,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은 녹색으로, 그리고 지금 당장 경기 침체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노동 수요 아니면 뭐 실업률에 관련된 우려를 빨간색으로,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에 대한 코멘트들을 주황색으로 만들어놨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위원들의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뉘었습니다. 어떤 위원들은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하는 반면 어떤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코멘트적으로 제가 중요한 부분만 뭐 요약해서 봤을 때 딱 절반 정도로 반대 반으로 나뉘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업률 관련된 우려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도 역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게 파월이 잘 얘기를 했었던
여전히 균형이 잘 잡혀 있는, 리스크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중요 코멘트 몇 가지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에 관련된 우려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신용카드 및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가계의 재정 상태가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상업용 채권의 시장은 훨씬 더 신용이 악화된 상태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 관련된 코멘트 중에서는 올해 말 PC 인플레이션이 전년도 말보다 높을 것이다. 장기 중립금리가 이전보다 높아졌을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몇몇의 위원들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언급했던 부분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연준의 회의록에서 이렇게 균형이 잘 잡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균형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아주 이런 아슬아슬한 길에서, 원래 굉장히 좁은 연착륙의 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길을 잘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당장 경제가 괜찮아 보이지만 여전히 양쪽의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 상방으로도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방으로 기울어져 있고 경제활동 리스크는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연준의 코멘트가 아무래도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사실 이번에 나온 노동 지표들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실업률이 일단 4.1%가 나왔습니다. 뭐 전달과 거의 비슷한 수치에서 소폭 상승하게 되면서 사실 연준이 생각한 중앙치를 넘어섰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요, 일단 정부 쪽 직장들이 이번에 비농업 고용 지수를 봐도,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를 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안에서 장기 실업자 수의 수가 16만 6천여 명으로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2021년 이후로 최대치를 지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정부 고용과 의료 분야, 이쪽 분야에서 크게 상승하긴 했지만 소매업 고용은 전체적으로 9천여 명 감소를 했고요. 레저 서비스 분야에서는 큰 변동이 없다라고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 이런 가운데 안에서 보통 여성 쪽의 성인 여성들의 실업자 수와 아시아인들의 실업률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일단 요것뿐만이 아니라 나왔던 노동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노동이 식어가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ADP 비농업 고용 지수는 15만 건이 나왔고요. 졸트 직장 창출은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구인 상승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관련된 직에서 나온 거고, 레크리에이션, 숙박 관련된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는 굉장히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노동 지표가 잘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뜯어다 본다면 지금 당장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 관련된 직은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 반대로 나머지 사기업들의 전체적인 고용 수는 줄어들고 있고 실업수당 청권 수도 지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관련된 지표도 나오기는 했는데 비즈니스 활동 지수가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축소를 냈고요. 신규 주문 지수도 2022년 12월 이후로 첫 축소를 했습니다. 고용 지수도 7개월 중 6번째 축소로 더 빠른 축소율로 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서비스 쪽 지표도 이제 식어간다라는,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노동 지표가 안 잡히는 이유에서 가장 커다란 이유가 바로 이 서비스 쪽 지표였는데, 이게 식어간다라는 지표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산업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관련된 코멘트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서비스업 지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지만 반대로 제조업 쪽 지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양쪽의 균형이 정말로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상태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일단 노동시장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사실 그렇지만 반대로 실업률 관련된 지표가 크게 상승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걸 간단하게 결론을 내서 말씀을 드리면, 보이는 것보다 노동 수요와 소비 수요가 꺾여가고 있긴 하지만 이게 빠른 속도로 식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분명히 실업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약간 조금 신경은 쓰인다. 이제 슬슬 경기 침체의 리스크가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같이 동등한 상황까지 온 것 같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연착륙에 조금 더 가까울 정도로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게 제조업이나 뭐 아니면 서비스업 지표나 아니면 연준의 회의록에서도 양방으로 나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정도로 보시면 이번에 노동 지표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포스트 바이든 트럼프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뭐 이미 다 박정원 팀장님이 잘 정리를 해주셔서, 현재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지지율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현재 다음 주까지 아마 결정을 못 내리게 되면은요, 아마 좀
좀 민주당 쪽에서는 좀 큰일이 나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알고 계시면 아마 크게 뭐 장을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의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데이터들을 봤을 때 경기가 이게 식고 있는 게 맞나? 식는 것 같은데 하면서 좀 애매한 그런 구간에 놓여 있는데 뭔가 새롭게 혹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중에 갑작스럽게 더 커지는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는다면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큰 반응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자, 이번 주 주요한 일정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정들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 일정들은요, 뭐, 월요일 날은 항상 그렇지만 주요한 일정들은 별로 없고요. 화요일 날부터 중요한 스케줄들이 많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시작되는 한 주다 보니까 하원과 상원의 청문회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굉장히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녹색으로 제가 표기해드렸지만, 마이클 바 부의장, 보우만 연준 위원, 그리고 뭐, 보스틱 연준 위원까지 지속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스케줄들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화요일 날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동일한 날에 옐런 재무장관의 연설, 그리고 EIA에서 발표하는 단기 에너지 전망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1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 그리고 목요일 날은 미국에서 발표하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은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아마 이번 주 내내 중요한 스케줄들이 이어질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과연 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될지 여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일단 CPI 관련된 지표들은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CPI 관련된 데이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0.1에 0.2%를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거 1년 기준으로는 3.1에 3.5%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은 코어 CPI가 조금 많이 높은 상태라는 건데 여전히 주거비가 잡히기 전까지는 내려오기를 보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런 상황에서 저번 달에 나왔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다 크게 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된 수치가 굉장히 크게 하락해줬기 때문이고 굿즈 가격에서도 신차 가격과 의류 가격이 크게 하락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오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달은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재미나게 사실 여태까지 곡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가 뭐 여러 가지 날씨 관련된 이슈로 크게 오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번 달 들어서 뚝 떨어지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곡물들 가격이 이번 달 내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커피를 포함한 기호식품 같은 경우도 전달에 비해서 좀 내려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했고, 그러고 나서 고기, 육류 같은 경우는 종류에 따라서 올라가는 고기들도 있었고 내려가는 고기들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안에서 요번에 전체적으로 요거를 따라가는 이제 그로서리 관련된 지표를 발표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 기준으로 봐도 크게 변동성이 보여지지 않으면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아마 크게 변동성이 없는 음식 지표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가솔린 가격 지표는 조금 재미납니다. 이제 도매 가격 기준으로는 6월 한 달 동안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6월에 올라온 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소매 가격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소매 가격은 6월 가격이 5월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평균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매 가격 기준으로 보기보다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매 가격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달에도 하락세를 유지해주지 않을까 도매 가격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레지덴셜 히팅 오일이라고 이제 난방유라고 하죠. 난방유 같은 경우도 저번 달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전기 가격도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서 전기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렸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전기 가격이 평평해진다라는 소식 자체는 아마 안 좋게 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은 또 재미납니다. 사실 여태까지 천연가스 도매 가격이 계속 올라온 거에 비해서 천연가스가 CPI 소매 가격 기준으로는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도매 가격은 내려왔으나 소매 가격 기준으로는 지속적으로 6월 한 달 동안 올라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에너지 자체는 하락을 하겠지만 에너지 서비스 내에서 천연가스 쪽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중고차 가격과 신차 가격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 가격들을 잡아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모습들이 맨하임 인덱스 기준으로도 관찰이 됐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매 가격 기준으로도 이번 한 달 동안 0.89%가량 빠졌다라는 소식이 카그루스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들은 좀 재미난 게 사실 전달에 비해서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제조업 관련된 가격 지표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사실 인터뷰를 보시게 되면 마진율 관련된 우려 혹은 수요 관련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매 가격이 올랐다라고 해서 이런 수요에 관련된 부분에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어 CPI 관련해서 굿즈 가격은 아마 좀 하락세를 유지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고 나서 주거비 역시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아파트멘트.com 기준 저번 달에 비해서는 소폭 내려오긴 했으나 여전히 0.4%가량 상승했다라는 부분이 리포트가 되기도 했고요. 서비스 PMI 관련된 지표들도 사실 조금 아까 제가 좀 리뷰를 해드리긴 해드렸지만 서비스 PMI는 여전히 그래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가 조금 더 높습니다. 예, 지금 요 코멘트들을 보시게 되면 많은 제품의 가격이 여전히 높고 사실 10개에 해당하는 섹터 중에서 7개에 해당하는 sek터가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에 대한 우려를 표현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가 여전히 이제 서비스업 관련된 지표에서는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병원 관련된 지표들도 ISM 병원 관련된 지표에서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 달도 서비스업 관련된 가격 지표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무튼 이런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음. 아무래도 이번 달 CPI 같은 경우는요, 예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황에서 조금 더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무튼 이번 관련된 지표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CPI 관련된 지표, 여전히 에너지가 좀 낮게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좀 전해 기준으로, 사실 이번 달에 너무나 CPI가 낮게 나왔던 부분들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1년 기준으로는 좀 오르겠지만, 그래도 한 달 기준으로는 조금 안정된 모습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제 CPI도 그렇고 CPI도 그렇고 PCE도 그렇고 우리가 전년 대비보다는 계속해서 그 추이를 전월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전월 대비로도 얼마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증가율이나 혹은 하강이 나타나는지를 지켜봐야 할 텐데 과연 그 흐름에 있어서 또 10년물 국채금리나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패드워치 툴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도 함께 좀 점검해 봐야 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잖아요. 금융주들이 좀 첫 축포를 잘 터뜨려야 되는데 실적 좀 예상이 좋습니까?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은행들의 실적 같은 경우는요, 뭐 일단 솔직하게 많은 애널리스트사에서 기대감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언급된 부분들이 많은 은행들이 생각보다 예대 마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도 포함이 됐고요. 신용에 대한 연체율도 연준의 회의록에서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 사실 노동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일단 상당히 차가워지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은행 지표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도 되게 지지부진했고 지속적으로 은행주들은 못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9월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9월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소비가 상승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땐 그러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은행에 대한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물가 지표 나오는 거 보면서 은행들 어닝까지 한번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지금 보니까 코인 시장 이야기가 최근에 계속 나오는데 이제 부정적인 이슈들이 참 많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코인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급락이 이번 주 한 주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커다란 역할을 했던 건 마운트 곡스라는 일본의 거래소 업체가 파산한 이후에 사실 이 업체가 이제 배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미뤄지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물량이 풀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피해자들에게 이제 비트코인 물량이 나눠지고 있다. 비트코인 캐시 물량이 나눠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비트코인 물량이 쏟아질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문제는 독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도 지속적으로 이게 거래소 쪽으로 옮겨가는 움직임이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약재가 합쳐지게 되면서 동시에 청산 물량이 쏟아져 나와서 오늘 5만 6천 달러, 심지어 저번 주 기준으로 5만 3,80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톱을 걸기 위해서 여러 투자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독일이 지금 시장에서 팔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모든 비트코인 물량을 팔아달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지선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 관련해서 이번 주도 아마 조금 더 주목해서 마운트 국수의 물량이 어느 정도 풀릴지 실질적으로 독일 정부가 매도를 시작하는 금액이 어떻게 될지가 아마 전체적으로 지갑에서 움직임 관찰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이 상하원에서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 내용에 대해서 잘 하고 있냐라는 뭐 문답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하반기의 방향성도 의원들이 많이 좀 추궁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대해서는 시장이 좀 어떻게 좀 반응을 하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파월 의장의 청문회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는 많이 잡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서로 각 정당의 좀 홍보를 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선이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고 바이든을 포함한 민주당 쪽에서는 약간 조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파월 의장에게 정치 관련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항상 여태까지 청문회가 약간 그런 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런 정치 관련 코멘트가 나오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다행히 여태까지는 지속적으로 잘 피해가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아래서 이번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것 중에 뭐 인플레이션, 뭐 아니면은 아마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뭐 채권 금리가 올라갈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마 파월 의장이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22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을 때에도 다행히 별 이야기 없이 마무리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정부 쪽과 우리 연준이 하는 이야기는 서로 나뉘어서 해야 된다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엔비디아 투자 의견 하향. 저희가 이 부분을 앞서서 박종훈 팀장님이랑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요 뭔가 논리나 내용을 듣고 우리 유사남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좀 하셨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주가에 관련해서 사실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 유튜브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던 게 사실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었거든요. 물론 그걸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뭐 당연히 고성장이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애플과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대비해서 벌어들이는 돈 자체가 액수가 거의 한 뭐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꽤 많이 차이가 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엔비디아가 성장성이 받쳐준다고 해도 예상 가이던스로 잡혀준다고 해도 2, 3년 뒤에 그 둘의 어닝을 따라잡을 수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게 저번 주부터 시작이 됐었고 그때도 제가 한번 언급드리긴 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투자 의견 관련돼서 하향 리포트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여러모로 리밸런싱 관련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SLK의 리밸런싱이 이미 끝난 것 같고 반대로 엔비디아를 통해서 너무 많이 수익을 얻은 포트폴리오들이 엔비디아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좀 전체적으로 비중을 바꾸는 모습들이 사실 포착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엔비디아의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들은 아마 그런 리밸런싱의 일부분이지 않을까. 다만 엔비디아 자체에 뭐 펀더먼털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은 성장성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져가셔도 괜찮겠지만 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아마 박정원 팀장님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굉장히 모멘텀이 강해 보입니다. 아마 테슬라 같은 경우는 8월 8일까지 지속적으로 로보택시 관련된 기대감과 중국에서의 FSD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가는 상황에서 요건 좀 번외 이야기는 하지만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속적으로 주식을 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합쳐서 테슬라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결판이 나는 건 8월 8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로보택시에 관련해서 기술에 대해서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당장 8월 8일까지는 좀 모멘텀이 유지를 가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8월 8일 전에 비중 조절을 하고 8월 8일 날 실질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을 때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가는 방향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중에서 조금 커다랗게 도움이 됐던 건 EU 쪽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중국 전기차에 관련된 관세 부분이 아마 조금 더 붙게 되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유럽 쪽에서 경쟁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반대로 중국 쪽에서도 지금 FSD가 출시가 되면 더 좋은 모멘텀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중국 관영차 업체의 테슬라 자동차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모멘텀이 합쳐서 중국 내에 경쟁 시대에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 특히 이번에 인도량 발표를 했을 때 예상치보다 좋았기도 했고 BYD보다 여전히 앞서 있었다라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마음이 좀 동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해서는 사실 이미 이제 올해 주가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 오히려 수익이 연초 대비해서 플러스가 돌아선 상황 속에서 과연 그 한 달여 남은 그 8월 8일까지 테슬라를 안 사고 버티고 그 이슈 이후에 사는 것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은 테슬라 뭐 2배, 3배짜리 ETF가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관련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얼리 프라임 데이 아마존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사실 시작 자체는 7월 16일에서 17일 정도의 구간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아마존 얼리 프라임 데이라고 해서 이미 아마존이 관련된 세일 물품들이 이번 주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상당히 싼 물품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부터 소비 관련된 부분들을 좀 측정해 볼 수 있는 기간에 돌입한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사실 보셨던 것처럼 노동 지표들이 조금 무너져 있고 소비 지표들도 전체적으로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아마존 쪽에서 이런 소비 관련된 부분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일단 가장 커다란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 들어서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평가가 좀 들고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세가 붙기 시작을 하고 전체적으로 품목 관련해서 가격이 좀 예전만큼의 커다랗게 싸게 가져오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돌고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얼마나 생산업체들이 싸게 물품들을 제시할 수 있을지, 반대로 소비업체는 그걸 소화할 만큼의 물량이 좀 있을지가 아마 이번 아마존 프라임 데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 내내 아마 관찰해야 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테슬라를 사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저는 샀습니다. 저는 샀고요. 저는 사서 좀 가져가고는 있는데 아마 8월 8일 전에 좀 물량을 좀 조절을 하고, 그 전까지는 모멘텀을 타다가 아마 한 8월 좀 전쯤에 7월 말쯤에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8월 8일 후에 조금 더 매수하고 갈 것 같다라는 게 원래 제 의견이었습니다. 네. 단타를 타이밍 맞추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잘 여러분들이 뭐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테슬라 화이팅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 요거 한번 캘린더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밤 그 새벽이 될 테니까 토요일 아침에 실적 발표 내용들이 좀 있을 텐데, 이게 보통 이제 그동안의 움직임 보면은 금융주 잘 나오고 하면은 뭔가 시장 분위기 좋다라고 하지만, 최근 한 몇 분기 사이에는 사실 금융주 실적을 크게 많이 체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워낙에 AI 관련한 기업들만 많이 좀 강조해서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금융주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모멘텀이 많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관심도는 상당히 덜하지만 그래도 경제의 가장 커다란 축을 이루는 건 역시 은행 쪽이거든요.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대형 은행들의 어닝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JP모건과 웰스파고 시티은행, BNY 멜론까지 지속적으로 어닝 발표를 하는데, 현재 대출의 연체율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은 과연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중형은행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왔는지 혹은 중형은행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 경기 침체에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은행들의 실적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은행들이 발표하는 가이던스, 앞으로 얼마나 은행들의 대출량이 줄을 것인지 아니면 뭐 가져갈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닝콜까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이번 주에 좀 재미난 어닝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쿠라스시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로봇을 활용한 스시 업체인데요. 일단 자동화 스시 업체인데 저는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기도 했었고 재미나게 좀 관찰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펩시와 델타의 은행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델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은행 관련돼서 은행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비행 관련돼서 이제 비행 관련
관련돼서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최근 들어서 수요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혹은 비행기 가격표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지표나 뭐 여러 가지 내구재 수주를 통해서 확인이 됐었는데 델타 쪽의 어닝 발표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펩시 쪽도 개인적으로 소비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요렇게까지가 아마 이번 주에서 제가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어닝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소비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 내용 그리고 이번 주 금융주 실적 부분 함께 앞으로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고요.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월요일 순서 모두 전달 드렸고요. 제가 이제 떠나기 전에 여러분께 또 이벤트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유진투자 선물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국 주식 옵션 전 종목 거래 서비스 오픈 기념 이벤트인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국내에서 미국 주식 옵션 전 종목을 거래할 수 있는 건 유진투자 선물이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인데요. 요즘 젊은 투자자분들이 특히 미국 주식 옵션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진투자 선물에서 미국 주식 옵션을 처음으로 거래하는 분들께 저희가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3일 기준으로 내년 1월 3일까지 100계약만 체결을 하면 무려 $100를 지급해 드리고요. 놀랍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요 300개 미국 주식 옵션 종목 거래를 하면 계약당 $0.99라는 매우 또 경쟁력 있는 수수료도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돼서 거래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연말까지는 시세 비용이 완전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하고 싶었던 미국 주식을 이제 유진투자 선물에서 옵션으로 마음껏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진투자 선물에서 여러분께 더 투자에 대한 더 큰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하단 배너에 나오고 있는 투자 설명서와 약관을 꼭 읽어보시고 투자 손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비가 와서 다들 차분하게 시작할 텐데 서로를 응원하는 혹은 스스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